미안해. 당신 인생은 여기까지야.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귀를 때렸습니다.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공포가 아니라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희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요양원 입소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최수진은 서류를 휙휙 넘기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호자란 앞에 자기 이름을 쓰더니 환자와의 관계란에는 잠깐 망설이다가 기타라고 적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기타. 이미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끝나 있었던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면회는 언제쯤 오실 건가요? 수지는 핸드백을 여미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네요. 바쁘거든요. 그러고는 내 휠체어 손잡이에 걸쳐둔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내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휙 들어 올리더니 입소실 구석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람 오늘부터 남입니다. 연락 주셔도 안 받을 거예요. 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반 씨는 완전히 감각이 없는 것처럼 축 늘어뜨린 채로요. 아니,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게 구형폰이라는 걸 모릅니다. 진짜 휴대폰은 휠체어 방석 밑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다는 것도요. 이 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8달 동안 모은 증거가 전부 여기 들어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요양보호사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 달치 비용이에요. 그 이유는 글쎄요. 알아서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양보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는 비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쯤이면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수진의 계산대로라면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막장 인생 사연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수진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딸각딸각. 그 경쾌한 소리가 마치 축제라도 가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저 여자에게는 축제가 맞겠죠. 25년을 참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짐을 버렸으니까요. 나라는 짐을요. 요양보호사가 내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2인실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좋으신 분이니까 잘 지내실 거예요. 문이 열리고 병실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침대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뇌졸중인지 한쪽 몸을 못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새로 오신 분이에요. 잘 지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보셨습니다. 나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나를 침대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호출벨 누르세요. 휠체어는 여기 두고요. 혼자 남겨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금간 페인트, 구석에 낀 곰팡이 자국. 이곳이 내 인생의 끝이 될 거라고 수지는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몰랐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내 복수의 시작. 사실 이야기는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히는 4년 전 그 빗속의 밤으로요.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쥐고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지. 속도를 줄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차체가 찌그러지며 무언가가 내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빗물이 얼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가슴이 짓눌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신 차려. 수진이었습니다. 아내 최수진. 그녀가 찌그러진 차문을 잡아당기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돼. 죽으면 안 돼. 눈을 떠봐. 그때 수진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였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하반신 감각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를 못 쓴다고요? 평생을요? 수지는 내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다리가 돼줄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나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짐이 돼서 미안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재활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수진은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내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재활치료에도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나를 돌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아내가 어디 있어? 박 사장님 복 받으셨네. 진짜 천사야, 천사.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옆을 지켜주는 수진이 고마웠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고마워서, 부끄러워서. 재활치료는 지옥 같았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 해도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내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건설회사는 믿었던 직원에게 맡겼는데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건물 공실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몇십억대 자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땅 한 필지와 상가 건물이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아침마다 병실에 와서 내 얼굴을 닦아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산책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우리 정원 한 바퀴 돌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수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를 마사지할 때도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충대충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구랑 문자하나? 물어보면 회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회사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입꼬리를 올리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 의심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나니 현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남은 건 땅과 건물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 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그 말을 할 때 눈빛이요. 우리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없는 미래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아내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건 4년째 되던 해, 그 운명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재활병원 병실 창으로 하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보호자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던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내 발가락이었습니다. 설마.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엄지발가락에 집중했습니다. 꿈틀.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진을 깨워야 했습니다.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내 발가락이 움직여. 나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보호자 침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인가?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반신은 멀쩡했으니까요. 팔로 몸을 끌어 병실 문까지 기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기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나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조금만 기다려. 저 인간 죽으면 땅이랑 건물 다 우리 거야.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못 일어난대. 그냥 저 상태로 병원 신세 지다가 죽는 거지 뭐. 땅명의 이전? 아,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그 인간이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쉽지 않네. 나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아온 발가락 감각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남편을 믿고 죽었으면 덜 비참했을까요? 뭐 냄새 난다고? 나도 역겨워 죽겠어. 목욕시킬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그 땅값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수진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질 정도로 꽉 다물고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천사가 사실은 내 재산을 노리고 가면을 쓰고 있던 악마였다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3년 동안 헌신적으로 날 돌봐준 사람이 사실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기어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만은 규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잠든 내 얼굴을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죽어줘. 진짜 지긋지긋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수진이 보호자 침대로 가서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발가락에 돌아온 감각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이 다리로 다시 일어서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겠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저 여자의 계획을 죽이겠다고.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불쌍한 환자 박민수는 죽고 복수를 준비하는 박민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병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장 무기력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리 상태를 확인할 때도 일부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일부러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다만 이유가 달랐을 뿐이죠. 수지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병실에 와서 내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일부러 더 의존적으로 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스치는 짜증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짜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몰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깊은 잠에 빠지면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을 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팔로 몸을 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에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무릎을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3주일이 지나자 벽을 짚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복수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수진의 코 고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어둠 속에서 나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위태롭게 거실을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전화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인간 죽으면 땅이랑 건물 다 우리 거야.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병실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진 몰래였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한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밤에만 진짜 내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가방을 뒤져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문자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강태윤, 수진의 내연남 이름이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는 역겨웠습니다. 자기야, 그 인간 언제 죽을까?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그때까지만 참자. 그럼 우리 20억은 챙기는 거지? 당연하지. 그 땅만 팔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나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작업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또 복도로 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응, 토요일에 만나. 어디서? 호텔? 좋아. 그 인간은 어차피 병원에 처박혀 있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바보처럼 날 믿고 있거든. 녹음기에 그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나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이죠. 2달이 지나자 나는 완벽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죽은 듯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내 다리를 주무를 때 일부러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남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눈빛도 초점이 없고 말도 거의 안 해요. 수진이 의사 선생님에게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 같습니다. 장기간 투병하시는 분들께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무너지기를, 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믿어.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방심할수록 내 준비는 완벽해지니까. 3달째 나는 인감 도장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진이 매일 뒤지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집 어딘가에 숨겨두었습니다. 수진은 찾지 못할 곳에요. 하지만 위치는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방어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 그 이름을 떠올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내가 건설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법대생이던 22살 청년이
공사장을 찾아왔었습니다. 사장님, 일당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그 청년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당당했습니다. 나는 그를 고용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의 모습이 젊은 시절 내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그 청년은 내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고 찾아왔을 때 나는 축하금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변호사 되는 게 은혜 갚는 거야. 그 후로 10년이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락하느냐였습니다. 내 휴대폰은 수진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모두 그녀가 확인했습니다. 병원 공중전화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수진이 언제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내 병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산책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그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학생이 내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에 도착하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생,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밤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서 김재훈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박민수가 급히 연락드리고 싶다고요. 여학생은 쪽지를 받아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규정상 환자분 개인적인 심부름은 어려운데요. 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내가 절 감시하고 있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전화 드릴게요.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여학생에게서 쪽지가 왔습니다. 병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내 손에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내가 어디 가는지 항상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일은 수진이 은행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간다고요. 아마 내 명의로 된 것들을 빼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겠죠. 다음 날 오후 1시 수진이 외출했습니다. 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걷는 게 4개월 만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의 맛이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김재훈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었지만 그는 나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걸으시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라고 들었는데요.
나는 주위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김재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배신, 내연남의 존재, 재산을 노리는 계획, 그리고 내가 모은 증거들까지요. 김재훈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증거 파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클라우드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캡처, 통화 내용 모두요. 파일을 확인하던 김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와 재산 침해입니다. 살인 미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제 아내가 곧 저를 요양원에 보낼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방치해 죽이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김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버려지는 그 순간, 유기 현장이 포착되는 순간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때 잡아주세요. 김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GPS 추적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요양원에 버려지시는 순간 경찰과 함께 출동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D-데이가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준비는 완벽하게 해두었습니다. 1시간 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오기 전에요. 나는 다시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한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증거와 변호사, 그리고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대충 얼굴만 닦아주고 금방 나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밝았습니다. 아니,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멍한 척 그녀를 봤습니다. 재활병원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았어요. 시골에 있는 요양원인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쉬기 딱 좋대요. 거기로 옮기는 게 어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수진이 나를 버릴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공기 좋은 요양원이 아니라 내 무덤이 될 곳이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옮기도록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D-Day까지 7일. 그날 밤 나는 휠체어 방석 밑에 숨겨둔 비상 휴대폰으로 김재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GPS 추적 준비 완료했습니다. 경찰도 대기시켜두겠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더 무기력하게 굴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는 척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출발해요. 짐은 제가 다 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나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나를 태우는 순간 수진의 손길이 거칠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운전대를 두드리며 리듬을 탔습니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처럼요. 나는 휠체어 방석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GPS 추적기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너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 샴페인 준비해놔. 오늘 축하해야지. 수진이 킬킬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이야. 저 짐작 처리하고 나면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차 안에서 나는 수진과 강태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심지어 어디로 신혼여행을 갈 건지까지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과 들판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유기 장소였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려 나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입소실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호자 이름을 쓰고 환자와의 관계란에 기타라고 적고 비용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내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까지요. 이 사람 오늘부터 남입니다. 연락 주셔도 안 받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유기 현장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수진이 병실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뭐예요?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놀랐어? 내가 일어설 줄은 몰랐지?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야? 어떻게? 그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완전히 내려와 바닥에 섰습니다. 8달 만에 수진 앞에서 제대로 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당신이야. 수진,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버릴 수 있다니.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게 뭐야? 녹음기야. 8달 동안 당신과 강태윤이 나눈 대화 전부 여기 들어있어. 오늘 차 안에서 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수진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했습니다. 8달 동안 밤마다 걷는 연습을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 클라우드에도 백업했고.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 당신 아내야. 아내. 나는 비웃었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죽기를 기다리며 재산 계산을 해? 아내라는 사람이 내 연남이랑
샴페인 준비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짜?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수진, 당신은 날 산에 버렸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휴대폰을 들어 김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성공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30분 후 요양원 앞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와 형사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수지는 병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최수진 씨 유기치상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나 줘.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진이 나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5년? 그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 당신은 날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제 당신이 버려질 차례야. 수진이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김재훈 변호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입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전 정말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강태윤도 체포해야 하고 재산 관련 처리도 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차로 나를 데려다 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8달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 술 냄새, 그리고 낯선 남자 냄새. 거실로 들어가자 소파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누구세요? 강태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수? 어떻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태윤 앞에 섰습니다. 놀랐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강태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지는 어디 있어? 왜 혼자 왔어? 강태윤이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진, 지금 경찰차 아니야. 곧 당신도 그리로 갈 거고. 뭐?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그 인간 언제 죽을까? 답답해 죽겠어. 수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윤이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강태윤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오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0억 나눠 갖기로 한 게 오해야? 내 아내랑 불륜 저지른 게 오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태윤 씨 사기 공모 및 간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들어와 강태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 다 끌려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깨진 샴페인 잔, 엎질러진 술, 어질러진 방. 이것이 25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제 좀 쉬세요. 힘드셨을 겁니다. 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심장이 말랐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후 구속 적부심이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는 확실합니다. 재판은 빠르면 한 달 내로 시작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안방, 텅 빈 거실, 텅 빈 주방. 모든 게 비어 있었습니다. 나도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요양원 침대에서 보던 그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내 복수의 시작.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빈집, 빈 마음, 그리고 혼자 남은 나. 그게 전부일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남편을 산에 버린 아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진과 강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나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두 다리로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걸을 수 있었구나. 진짜 연기였어.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배우자인 박민수 씨를 요양원에 유기하고 피고인 강태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피해자의 사망을 기대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원합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베, 지금 와서? 재판장이 나를 봤습니다. 피해자 박민수 씨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말을 남기고요. 그게 합의로 끝날 일이라면 세상에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검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죽어버려라, 박민수.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문자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진과 강태윤이 주고받은 수십 통의 문자, 재산 분할 계획, 유기 계획, 심지어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강태윤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태윤은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최수진의 사주를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먼저 꼬드긴 거잖아. 땅 팔아서 나누자고 한 게 누구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윤도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남편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 재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피해자 박민수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25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미안했습니다. 짐이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를 짐이 아니라 돈으로 봤습니다. 제 목숨보다 제 통장을 더 사랑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도 연기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판장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이 판단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최수진과 강태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유기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최수진,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태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배상하십시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재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야죠. 다시 시작해야죠.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니까요. 김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새 출발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재훈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민수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강태윤이 남긴 흔적들을 지웠습니다. 하나씩 치우다 보니 집이 조금씩 내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도 새로워지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건설 자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대단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젊은 건설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설계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요양원에서 봤던 이영자 할머니의 손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기억하세요? 저 이영자 할머니 손녀 이지은이에요. 나는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어쩐 일이세요?
지은이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파란 실로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세 글자였지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장님 이야기 들으시고 용기 얻으셨대요. 자기도 힘내겠다고요. 나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장님 이야기가 할머니께 큰 힘이 됐대요. 저도 그래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다니, 내 복수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다니,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은이 돌아가고 나는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놓으셨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손수건을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손수건 감사합니다.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쪽 몸을 못 쓰는 할머니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강태윤은 계획은 많았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 할머니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수진과 25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지은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무실 개업 100일 기념이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 이영자 할머니와 지은이, 그리고 내가 도와줬던 젊은 건설업자 몇 명이 왔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걷기로 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요. 8달 동안 숨기고 1년 동안 고통받았던 바로 이 다리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파티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감사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예전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고요함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봤던 그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삶을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할머니를 뵙고 주말에는 지은이랑 등산이라도 가야겠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넘어져도 배신당해도 버려져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두 다리로요. 그리고 나는 일어섰습니다. 요양원 침대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침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자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힘든 일 있으시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